내 이름은 박하사. 대한민국 육군 제7군수지원단의 한 평범한 분대장이다. 나의 군 생활은 대부분의 후방부대 간부들이 그러하듯 아주 지루하고 또 단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의 하루는 끝없이 밀려드는 행정 서류들과 그리고 이제는 눈을 감고도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 버린 낡은 군용 트럭들을 상대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저 이 지긋지긋한 군 생활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그 소박한 바람은 한 명의 아주 특별하고도 또 골치 아픈 신병 한 놈 때문에 매일같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진우. 20살의 아주 어리숙하고 또 순진한 신병이었다. 그의 군 생활은 그야말로 재앙의 연속이었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사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모든 것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부서지거나 혹은 고장나기 일쑤였다. 그에게는 그래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 하나가 붙어 있었다. 바로 마이너스의 손이었다. 한 번은 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개인 화기인 K2 소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총기 수입 훈련을 하던 날이었다. 모두가 능숙한 솜씨로 자신의 총기를 관리하고 있을 때 유독 그놈 김진우 이병만이 쩔쩔매고 있었다. 그는 총의 부품들을 서로 뒤바꾸어 조립하거나 혹은 있지도 않은 곳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 애썼다. 결국 그의 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총기 담당관은 그의 그 처참한 결과물 앞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다. 야, 마이너스의 손. 너 같은 놈한테는 총 대신 빗자루를 쥐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전쟁 나면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분대원들 다 죽는 거야. 알아. 우리 분대의 실세이자 악마 같은 선임인 최상병이 그의 뒤통수를 거칠게 후려치며 소리쳤다. 김진우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또 한 번은 그가 취사 지원을 나갔을 때였다. 그는 그날 분대원들 전체가 먹을 거대한 양의 닭볶음탕을 식당으로 옮기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 모든 것을 바닥으로 쏟아버리고야 말았다. 그날 우리 분대원들은 모두 저녁을 굶어야만 했다. 나는 그런 그의 그 끝없는 실수들을 수습하고 또 감싸주어야만 했다. 나는 그의 상관이었고 그것이 나의 임무였으니까. 나는 그의 그 어리숙하고 또 순진한 모습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연민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그런 인내심에도 한계가 찾아오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다. 제발 내일 아침에는 저 마이너스의 손이 어떤 사고도 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의 아주 이상하고도 또 기묘한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날은 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던 주말 오후였다. 나는 생활관을 순찰하던 중 구석의 침상에 홀로 앉아 무언가에 아주 깊이 몰두하고 있는 김진우 이병의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그가 또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그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나는 나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그의 손에는 아주 복잡하고 또 어려운 큐브 퍼즐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빠르고 또 현란한 움직임으로 그 큐브를 맞추고 있었다. 그의 그 굼뜨고 어설펐던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손은 마치 한 명의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의 그것처럼 아주 우아하고 또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불과 몇 분도 차에 되지 않아 그 복잡했던 큐브를 완벽하게 맞추어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가 단순히 어리숙하고 멍청한 놈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그 마이너스의 손 뒤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이후 그를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훈련 시간에는 온갖 종류의 실수들을 연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질 때면 언제나 자신의 그 작은 수첩에 내가 알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들과 회로도 같은 것들을 그리고 또 그리곤 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언제나 그저 수줍은 미소와 함께 그냥 취미입니다 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다. 나는 그의 그 비밀스러운 모습에 더욱더 깊은 호기심을 느껴야만 했다.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의 이 작은 호기심이 앞으로 나를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사건의 한가운데로 이끌게 될지를. 그리고 나의 이 보잘것없는 마이너스의 손병사 한 놈이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게 될 위대한 영웅이 되리라는 것을. 나의 그 지루하고도 평온했던 군 생활에 아주 거대하고도 피할 수 없는 폭풍의 전조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의 그 작은 호기심과 함께 김진우 이병, 즉 마이너스의 손을 향한 나의 그 비밀스러운 관찰이 계속되던 어느 아주 평범하고도 또 지루했던 평일 오후였다. 나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의 분대원들을 이끌고 부대의 낡은 군용 트럭들을 정비하고 있었다. 김진우 이병은 그날 역시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트럭의 타이어를 교체하던 중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아주 값비싼 정비 공구 세트 전체를 바닥으로 쏟아버리고야 말았다. 와장창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수많은 공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야, 이 군뱅기 같은 새끼야. 너 때문에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최 상병의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들의 싸움을 말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대 전체에 갑작스러운 비상경보 사이렌이 아주 날카롭고 또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훈련 사이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진짜 비상경보였다. 우리 모두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군 생활을 시작한 이래 이 후방의 군수지원단에서 실제 비상경보가 울린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잠시 후 부대 전체에 다급한 방송이 울려 퍼졌다. 실제 상황. 전 장병은 즉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연병장으로 집합할 것. 반복한다. 실제 상황이다.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서둘러 우리의 생활관으로 달려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총기를 챙겨 들었다. 그리고는 연병장으로 달려나갔다. 연병장 안은 이미 우리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에 수많은 장병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우리의 지휘관이신 대대장님께서 아주 굳은 표정으로 단상 위로 올라섰다. 지금부터 상황을 전파한다. 그의 그 엄숙한 목소리에 연병장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방금 전 우리 부대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민간 사무실 건물 A빌딩 10층에서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재 경찰과 소방대가 현장으로 출동 중이며 우리 부대 역시 즉시 최고 등급의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한다. 폭발물. 그 한마디에 연병장 안의 모든 장병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현재 A빌딩 안에는 다수의 민간인들과 함께 우리 부대의 전신인 5사단의 사단장으로 재임하셨던
이 장군님께서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탄 테러 협박이 아니라 우리 군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위급했다. 따라서 우리 7군수지원단은 지금부터 경찰 및 소방당국과 협력하여 현장 주변의 민간인들을 통제하고 추가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나의 분대, 즉 3분대는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의 질서 유지를 책임지도록 한다. 이상 나는 나의 귀를 의심했다. 우리 3분대는 전투부대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후방의 지원부대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끔찍한 테러 현장에 가장 최전선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었다. 나는 나의 분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나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공포와 함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특히 김진우 이병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야, 마이너스의 손. 초의 상병이 그런 김진우를 비웃으며 말했다. 넌 그냥 여기 남아. 네가 가서 발이라도 헛디디면 우리 분대원들 다 죽는 거야. 알아? 나는 그런 초의 상병의 뒷머리를 아주 강하게 후려쳤다. 닥쳐, 초의 상병. 지금은 농담할 때가 아니다. 나는 나의 분대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두려운가? 나도 두렵다. 하지만 우리는 군인이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러니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따르도록. 이것은 명령이다. 나의 그 외침에 분대원들의 그 흔들리던 눈빛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군인으로서의 결의로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군용 트럭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그 끔찍한 테러 현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몇 분 뒤 우리가 도착한 그곳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수많은 경찰차와 소방차가 요란한 경광등을 켠 채 뒤엉켜 있었고, 겁에 질린 민간인들의 그 절박한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거대한 괴물처럼 A 빌딩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 건물 어딘가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시한폭탄이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나의 그 평온했던 군 생활은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분대원들과 함께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또 위험한 전쟁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다. 경찰들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몰려드는 기자들과 구경꾼들을 통제하느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소방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소방 호스를 펼치고 건물 주변에 물을 뿌려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마치 거대한 시한폭탄처럼 A 빌딩이 그 불길한 침묵을 지킨 채 서 있었다. 나는 현장 지휘관인 경찰서장에게 달려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하달받았다. 우리의 임무는 경찰들과 함께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아직 대피하지 못한 주변 상가의 민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분대원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부여했다. 최 상병과 김이병은 1조, 건물의 후문을 맡는다. 나머지 분대원들은 나와 함께 주변 상가를 수색하여 민간인들을 대피시킨다. 신속하고 또 침착하게. 모두 알아들었나? 네, 알겠습니다. 나의 분대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나의 명령에 아주 절도 있게 복종하고 있었다. 우리는 흩어져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다. 경찰 무정의를 통해 쉴 새 없이 절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었다. 군의 폭발물 처리반이 오고 있는 도중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로 위에서 발이 묶여버렸다는 소식. 그리고 경찰 특공대가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폭발물의 위치를 확인했지만 그 구조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교하여 도저히 해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발물의 타이머가 이제 불과 20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식까지 현장을 지휘하던 모든 지휘관들의 얼굴에 깊은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눈앞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나의 분대원인 최상병이 김진우 이병의 멱살을 잡고 내게로 끌고 왔다. 박 하사님, 이 새끼 아까부터 계속 저 건물만 쳐다보면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놈 겁에 질려서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최상병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김진우를 조롱하고 또 괴롭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야, 마이너스의 손, 뭘 쳐다봐. 네가 저거 만지면 1초 만에 터지는 거 알지? 너 같은 고문관은 이런 데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민폐야. 넌 그냥 저리 가서 사람들한테 길이나 안내해. 알았어? 나는 그의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최상병, 그만 못해. 지금 장난할 때야. 나는 김진우를 그의 손에서 빼내었다. 김진우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내가 이전에 보았던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날카롭고 또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아주 깊이 그리고 또 치열하게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하사님, 혹시 저 폭탄의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의 그 뜬금없는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그 진지한 눈빛 속에서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한 확신 같은 것을 읽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장 지휘본부의 경찰서장에게 부탁하여 경찰 특공대가 촬영한 폭탄의 근접 영상을 나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나는 김진우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영상을 자신의 눈앞에 펼쳐 들었다. 그리고는 그 영상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도 푸는 것처럼 아주 깊이 그리고 또 집요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전문 용어들과 숫자들 그리고 공식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니야, 저건 함정이야. 진짜 기폭 장치는 저게 아니야. 전선의 색깔과 타이머의 종류 그리고 압력 센서의 위치를 봤을 때 이건 구소련제, 군용 폭탄을 개조한 아주 고도의 복합폭탄이야. 만약 저 빨간 선을 자르는 순간 모든 게 나는 그의 그 전문가적인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청년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어리숙하고 굼뜬 마이너스의 손 김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뛰어난 천재적인 폭탄 해체 전문가였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불과 10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대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나를
아주 분명하고도 또 확신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 하사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제가 저 폭탄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그의 그 믿을 수 없는 제안 앞에서 잠시 할 말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그 자신감 넘치는 눈빛 속에서 어떤 거짓도 어떤 허풍도 찾아낼 수 없었다. 내게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과연 이 마이너스의 손병사한 놈의 그 터무니없는 말을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일까? 제가 저 폭탄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김진우 이병, 그의 그 믿을 수 없는 한마디에 그를 둘러싼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고야 말았다.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서장과 다른 모든 경찰관들, 그리고 나의 분대원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를 마치 미친놈이라도 보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이 어처구니 없는 정적을 깨뜨린 것은 바로 최상병의 그 조롱 섞인 비웃음이었다. 하, 이 새끼 진짜 미쳤구나. 박 하사님, 저놈 말 듣지 마십시오. 저놈은 지금 겁에 질려서 똥오줌도 못 가리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놈 말을 믿었다가는 우리 모두 여기서 뼈도 못 추리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의 이성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김진우, 그는 지난 몇 달간 총 한 자루도 제대로 분에 차고 조립하지 못했던 우리 부대 최고의 고문관이자 마이너스의 손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폭발물 처리 전문가들도 해체를 포기한 저 끔찍한 시한폭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체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경찰서장 역시 내게 당장 그를 말리라고 소리쳤다. 박하사, 지금 뭐 하는 건가? 당장 그 병사 데리고 여기서 철수해. 이건 명령이야. 모든 것이 내게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상관의 명령까지도.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나의 눈앞에 서 있는 김진우 이병의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어리숙하고 주눅든 신병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흔들림 없는 확신과 함께 이 모든 사람들을 구해야만 한다는 어떤 숭고하기까지 한 책임감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나는 과연 이성적인 판단을 믿고 이대로 물러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이 보잘것없는 병사 한 놈의 그 비현실적인 가능성을 믿어보아야만 하는 것일까? 폭탄의 타이머는 이제 10분도 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나의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나는 나의 모든 이성과 나의 모든 경험을 버리기로 했다. 대신 나는 나의 직감을, 그리고 나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이름 없는 병사의 그 진실한 눈빛을 믿어보기로 했다. 나는 경찰 무정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현장 지휘 본부를 향해 외쳤다. 박하사, 현장 지휘 본부에 보고한다. 지금부터 폭탄 해체 작업을 우리 3분대에서 직접 실시하겠다. 나의 그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에 무정의 너머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내게 미쳤냐고 소리쳤다. 나는 그들의 그 모든 반대와 우려를
무시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건물 안에 고립되어 있는 이 장군님께 직접 보고를 올렸다. 장군님, 박하사입니다. 현재 폭탄 처리반의 도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분대원 중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병사가 한 명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무정이 너머로 장군님의 그 깊고도 또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 해보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나는 김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가자, 김이병. 이제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시간이다. 나와 김진우는 모두가 미쳤다며 우리를 말리는 그 아수라장의 현장을 뒤로 한 채 폭탄이 설치된 아 빌딩 10층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도착한 그곳은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사무실 중앙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전선들과 복잡한 기폭 장치들로 이루어진 그 끔찍한 폭탄이 째깍 째깍 소리를 내며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폭탄의 타이머는 이제 불과 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김진우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그 굼뜨고 어설펐던 마이너스의 손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컴퓨터보다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폭탄의 모든 구조를 분석하고 또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아주 차분하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지시하기 시작했다. 박 하사님, 먼저 저기 저 폭탄의 좌측에 연결된 녹색 선과 노란 선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빨간 선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압력 센서와 연결된 함정입니다. 나는 그의 그 전문가적인 지시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복종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그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보조가 되어 그의 곁에서 그의 그 경이로운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의 손은 마치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의 그것처럼 아주 정교하고 또 안정적으로 복잡한 전선들 사이를 헤쳐나가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5분, 4분, 3분. 나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초조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의 운명은, 그리고 이 건물 안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이제 오직 그의 그 두 손에 달려 있었다. 나의 진짜 시련은 그렇게 가장 절박하고도 또 긴장감 넘치는 방식으로 그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가 마침내 폭탄이 설치된 A빌딩 10층의 장군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폭탄의 타이머는 이제 불과 9분도 차에 남아있지 않았다. 사무실 안에는 이 모든 상황을 예감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한 이 장군님과 그의 부관, 단 두 사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죽음의 공포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마주한 적이 없었다. 나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나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곁에 서 있는 김진우 이병,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어리숙하고 주눅든 신병의 그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또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그 끔찍한 죽음의 시계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게 아주 차분하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지시하기 시작했다. 박 하사님, 먼저 제 가방에서 절연 니퍼와 멀티테스터기를 꺼내주십시오. 그리고 제 머리에
이 헤드랜턴을 씌워 주십시오. 나는 그의 그 전문가적인 지시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복종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그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폭탄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 복잡하고도 또 정교한 폭탄의 내부를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또 집요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시한폭탄이 아니야. 압력 센서와 동작 감지 센서, 그리고 원격 조종 장치까지 연결된 아주 고도의 복합 폭탄이야. 만약 우리가 단 하나의 실수라도 저지른다면 이 건물 전체가 그대로 날아가 버리게 될 거야. 나는 그의 그 섬뜩한 말에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박 하사님, 지금부터 제 말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아주 정확하게 움직여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그리고 이 건물 안에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하사님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그 경이로운 폭탄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의 손은 마치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의 그것처럼 아주 정교하고 또 안정적으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선들 사이를 헤쳐나가고 있었다. 가장 먼저 전원 공급 장치를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 전원 장치를 먼저 건드리는 순간 예비 전원이 바로 가동되면서 폭탄이 터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예비 전원으로 흘러들어가는 미세한 전류를 다른 곳으로 우회시켜야만 합니다. 그는 내게 아주 복잡한 회로도 위 몇 개의 지점을 가리켰다. 제가 지금부터 3개의 선을 동시에 잘라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셋을 세는 순간 하사님께서는 이 2개의 전선을 0.1초의 오차도 없이 함께 연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의 그 마지막 구령과 함께 나와 그의 손이 동시에 움직였다. 펑 하는 작은 스파크와 함께 폭탄의 작은 경고등 하나가 꺼졌다. 우리의 첫 번째 관문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폭탄의 타이머는 이제 불과 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임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기폭 장치와 연결된 마지막 2개의 전선입니다. 이 중 하나는 폭탄을 해체시키는 생명의 선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버릴 죽음의 선입니다. 그리고 테러범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도록 2개의 선을 똑같은 색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절망했다. 그것은 결국 50대 50의 운명의 장난이나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때 그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모든 장비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귀를 그 차가운 폭탄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었다. 그는 마치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처럼 폭탄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그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10, 9, 8, 7.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그 굳게 닫혀있던 입이 열렸다. 알았다? 그가 나지막이 그러나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 니퍼를 다시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2개의 선 중 그 어떤 것도 자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아주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니퍼를 이용하여 2개의 전선을 모두 잘라내는 대신 그 2개의 선을
아주 정교하게 서로 연결시켜버린 것이었다. 그는 폭탄의 회로 자체를 역으로 이용하여 기폭장치로 흘러들어가는 모든 전류를 차단시켜버린 것이었다. 틱!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그 끔찍했던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여총 용기 1이라는 숫자 위에서 그대로 멈춰 섰다.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살아남은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사무실 안에 있던 이 장군님과 그의 부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바로 그때 나의 무정의에서 현장 지휘 본부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하사, 김이병, 괜찮나? 응답하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고합니다. 폭탄, 해체, 성공했습니다. 나의 그 한마디에 무정의 너머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그 환호성 속에는 최상병의 그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 담긴 울먹이는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김이병, 네가 해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나의 곁에 서 있는 나의 영웅 김진우 이병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그 경이로운 임무를 모두 마친 후 다시 예전의 그 어리숙하고 순진한 신병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아주 힘껏 부둥켜 안았다. 잘했다, 김이병.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이곳에서 벌어진 이 모든 충격적인 장면들이 사무실의 CCTV 영상과 함께 국정원으로 전송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이 보잘것없는 마이너스의 손병사 한 놈의 정체가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나와 김진우 이병이 그 끔찍했던 폭탄을 해체하고 사무실 안에 고립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낸 그 직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와 함께 군의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완전 무장을 한 채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 경악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해체하기를 포기했던 그 끔찍한 폭탄이 아주 말끔하게 해체되어 있는 모습과 그리고 그 옆에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주저앉아 있는 나와 앳된 얼굴의 신병 한 명의 모습이 보였을 터였다. 폭발물 처리반의 팀장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해체된 폭탄의 내부를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또 경이로운 눈빛으로 들여다보았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야. 이건 그야말로 예술이야. 대체 누가 이 폭탄을 해체한 겁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나는 나의 곁에 앉아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는 김진우 이병을 가리켰다. 바로 이 병사입니다. 나의 그 한마디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그 시선 속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과 함께 어떤 경외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현장에는 또 다른 아주 낯선 그러나 동시에 아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특수 수사팀이었다. 그들은 현장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무실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나와 김진우를 포함한 현장의 모든 주요 인물들을 조사하기 위해 국정원의 비밀 안가로 연행했다. 나는 그곳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진술했다. 김진우 이병의 그 기이했던 모습들과 그가 폭탄을 해체하던 그 경이로웠던 순간들까지. 내 대한 조사가 끝난 후 나는 조사실 밖에서 김진우의 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최상병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그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죄책감이 가득 서려 있었다. 그는 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박 하사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김이병이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아이인 줄도 모르고 그를 그토록이나 괴롭히고 또 모욕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그리고 김진우에게 자신의 모든 잘못을 사죄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김진우가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국정원의 수사팀장이 아주 복잡하고도 또 흥미로운 표정으로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박 하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해주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진우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김진우 이병에 대한 모든 조사를 끝마쳤네.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를 알아냈지.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진우 이병의 아버지는 바로 30여 년간 우리 국정원의 비밀 요원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폭발물 처리 전문가로 활약해 오셨던 전설적인 인물 김태호 선생이셨네. 그는 신의 손이라고 불렸지. 나는 그의 그 충격적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진우 이병은 그런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천재였던 걸세.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폭탄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왔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 위험한 임무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결코 자신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네. 그는 일부러 군대에 들어와 자신의 모든 재능을 숨기고 아주 어리숙하고 또 굼뜬 마이너스의 손을 연기해왔던 것이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군 생활을 그저 조용히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치는 것만을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그 소박한 바람을 허락하지 않았다. 김진우 씨, 팀장이 김진우를 더 이상 이병이 아닌 그의 이름으로 불렀다. 당신의 아버지는 위대한 영웅이셨소. 그리고 당신 역시 그분의 그 위대한 피를 물려받았지. 당신의 그 놀라운 재능을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기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 사용해주지 않겠나. 그는 김진우에게 국정원의 특별 요원이 되어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었다. 김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아주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평범한 삶에 대한 미련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진우야, 선택은 너의 몫이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라.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의 그 한마디에 그의 그 흔들리던 눈빛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굳건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의 길고도 지루했던 군 생활은 그렇게 한 젊은 영웅의 탄생과 함께 그 마지막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그 끔찍했던 테러 사건이 나의 마이너스의 손병사 김진우 이병의 그 기적과도 같은 활약으로 막을 내린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나의 군 생활과 그리고 나의 주변에는 아주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진 후 김진우 이병은 국정원의 아주 특별한 보호와 함께 남은 군 복무를 면제받고 조용히 우리 부대를 떠나갔다. 그의 그 놀라운 재능은 더 이상 평범한 군부대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그가 떠난 후 우리 부대는 한동안 그의 그 전설적인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모두가 자신들이 그토록이나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어리숙한 신병이 사실은 나라를 구한 숨겨진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함께 깊은 반성을 해야만 했다. 특히 그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최상병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후임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누구보다도 더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병사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나의 삶 역시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여전히 후방의 군수지원단에서 아주 지루하고 단조로운 군 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의 이 삶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의 그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임무는 바로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아주 특별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바로 국정원에서 보낸 공식적인 초청장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지난 몇 년간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또 그리워했던 김진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나를 자신이 새롭게 일하게 된 그곳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한 걸음에 그가 알려준 낯선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아주 깊은 산속에 위치한 국정원의 비밀 훈련 시설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몇 년 만에 김진우와 다시 마주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어리숙하고 굼뜬 신병이 아니었다. 그는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교관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감과 함께 어떤 전문가적인 여유로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를 향한 그의 그 순수하고도 또 고마움이 가득 담긴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박 하사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나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그는 나를 자신이 일하는 훈련장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젊은 요원들이 폭탄 해체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앞에서 그 모든 훈련을 지휘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김진우였다. 나는 그의 그 놀라운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아주 쉽고 또 논리적인 방식으로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신의 손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아주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국정원의 특별 요원이 된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내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그 어두운 곳에서 저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사님은 저의 유일한 은인이십니다. 나는 그의 그 말에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다, 진우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너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너는 내가 본 그 어떤 군인보다도 더 훌륭하고 또 용감한 군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서로의 지나온 시간들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했다. 나는 부대로 돌아왔다. 나의 군 생활은 여전히 지루하고 또 단조로울 터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혹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키워낸, 아니 내가 발견해낸 한 위대한 영웅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나의 이 보잘것없는 삶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나의 제자이자 나의 영웅인 그와의 그 자랑스러운 재회와 함께 가장 눈부시고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의 남은 군 생활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마이너스의 손이라 불리던 병사가 폭탄을 해체하자 모두 경악했다. 그의 정체는 사무실 CCTV 영상과 함께 국정원으로 전송되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하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의 내면에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리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믿어주는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박하사와 김진우 이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단순히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각자가 가진 저마다의 재능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을 위해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함께 우리 주변의 마이너스의 손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서로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따뜻한 박하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길고도 통쾌했던 여정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자신만의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눈부신 두 번째 봄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